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아대 경제학과의 강신준입니다. 저는 지금 은퇴를 해서 그 학과의 공식 패컬티에서는 이제 빠졌지만 연구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동아대학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이제 공식적인 직함은 특임 교수입니다. 그래서 동아대학에 가면 여전히 제 연구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연구과제 받았던 연구소가 그때는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집은 이미 용인으로 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부산은 이제 가끔씩만 내려가는 이제 그런 구조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제 간단히 그렇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게 될 이 긴 강의 8주차 강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옆집에 친구가 잠깐 놀러 오라 그러면 혹시 칫솔, 그 다음에 슬리퍼, 그 다음에 속옷 이런 거 준비해 가지고 가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잠깐 다녀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몸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방역 지침이 좀 좋아지고 우리한테 좀 조건이 허락이 되면 여러분들 중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독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독일을 가기로 결정을 하면 공항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날 텐데 옆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처럼 슬리퍼 끼고 오는 사람 있겠어요? 큰 가방들을 들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 멀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동운동은 지구상에서 200년 이상 지속되었던 운동입니다. 그 운동이 성공의 실마리를 조금 보이기 시작한 때로부터 계산을 해도 제일 먼저 노동운동에 앞을 섰던 독일 노동운동을 기점으로 해도 150년이 걸리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150년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해야 될 과제가 많고 아직도 갈 길이 먼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보건노조를 기점으로 삼더라도 20년이 조금 넘었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멀죠. 그러니 당연히 독일을 여행할 때처럼 가방 안에 바리바리 필요한 라면부터 속옷부터 칫솔 온갖 걸 다 챙겨가듯이 노동운동도 그렇게 큰 짐을 하나 챙겨가야 이게 100년 뒤에 150년 뒤에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 노동운동이 떠날 짐꾸러미 안에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하고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막스의 자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가 산별노조운동을 멀리 오랫동안 그리고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여장, 바로 막스의 자본을 여러분들에게 그 짐꾸러미 안에 제가 담아드리기 위해서 8주 동안 챙겨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는 사실은 이제 앞에 잠깐 이미 교육위원장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제가 평생 했던 강의예요. 한 30년 동안, 30년이 넘게 계속했던 강의여서 이 강의와 관련해서는 안내서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독자들이나 또는 청중들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았고 질문을 받아서 그것들을 좀 간단하게 책으로나마 소개해 드리려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책들이 쭉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 그리고 이 책 외에도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거기 동영상이 2개가 거기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자기들이 벌어들인 그 수익 가운데 일부를 사회에 문화적으로 이제 이렇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그 문화의 안가받기라고 하는 이 강연 시리즈를 쭉 자기들이 기획을 했는데 그 안에 막스와 관련된 고전적인 강의 하나, 그 다음에 막스의 현재적인 의미, 이렇게 이제 2개의 강의를 제가 네이버에서 해줬고 그걸 이제 네이버에서 동영상으로 자기들이 이제 탑재를 해놨습니다. 비교적 밑에 텍스트를 같이 잘 달아가지고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좀 편하고 둘 다 분량은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다가 중간에 이어서 나중에 보셔도 되고 시간 되시는 대로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앞에 첫 번째 강의는 오늘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5강까지 하게 될 막스의 자본의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강의보다는 훨씬 더 요약이 되어 있는 강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체를 담아 놓은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사실은 이 강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막스의 자본이 노동운동의 먼 길의 여정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를 전부 모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노동운동과 막스주의의 이 관계가 그 막스 사후에 대체로 우리가 1890년 정도부터 보는데 그때로부터 그 21세기 바로 지금 초입까지 한 100여 년 이상 이것이 노동운동을 어떻게 막스의 막스주의가 끌어왔는지 그리고 그걸 끌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변화와 여러 가지 역정들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건 우리 노동운동에게 아마 큰 말하자면 경험적인 이제 그 함의를 주는 함축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막스의 자본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강의는 5주 이제 5번의 강의가 자본과 관련된 압축된 강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압축된 강의에서도 오늘 할 1강과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될 5강은 그 본격적인 강의는 조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3개 정도의 강의에 막스 자본 1권, 2권, 3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압축이 돼 있고 안에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여기서 이제 집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꼭 필요한 거 옆에 보면 부차적인 반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수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만 이 이제 건더기가 굉장히 그 맛이 제대로 알게 되는데 그 옆에 이렇게 부수적인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그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강의 그게 K무크 강의입니다. K무크는 접속을 하시면 누구나 그 회원 가입을 무료로 하실 수가 있고 하시면 무크에 탑재되어 있는 모든 강의는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동아대학교에서 이제 이번 10월 18일 날 그 개강한다고 이제 저한테 알려왔는데 제 강의를 여기서 이제 동아대학 K무크에서 올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무크에 들어가시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이 강의는 대학에서 제가 했던 그 15주차 강의입니다. 정규 강의예요. 2학점짜리.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실 수 있고 뭐 그런 분 별로 필요하신 분은 없겠지만 혹시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걸 학점도 줍니다. 학점도. 그래서 학점도 받아 놓으시면 K무크에서 나중에 사람이라는 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시험은 뭐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앞으로 하게 될 이제 8번의 강의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오늘 자본 1권의 앞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개 방법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방법론만 하지는 않고 그 방법론까지 가게 되는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막스가 살아온 그 인생 역정을 간단하게 붙여서 설명을 이제 드려서 이제 자본으로 들어가는 이제 말하자면 첫걸음을 여기서 디디고 여기서부터 1권, 2권, 3권 이렇게 이제 한 번은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자본 1권에서 3권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 미래 사회에 대한 얘기인데 노동운동의 목표와 미래 희망에 관한 얘기인데 그 목표와 미래의 희망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 강의가 요 5강으로 모두 끝나게 되고요. 이 막스의 자본이 남겨놓은 노동운동에게 주는 실천적인 교훈과 이론적인 유산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실천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 산별노조를 이제 소개를 막스의 이 자본이 어떻게 산별노조라고 하는 노동운동 안에 실현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사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그냥 설명드리면 이 자본의 내용하고 현실적인 사례하고가 조금 간격이 얼른 잘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비약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자본이 남겨놓은 산별노조와 관련된 이론적인 교훈이나 또는 그 이론적인 여러 가지 지침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산별노조 운동은 그래서 막스주의 운동입니다. 막스주의 노동운동입니다. 그리고 막스가 남겨놓은 이론을 실천하는 유일하고 가장 선진적이며 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최후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만을 통해서 막스가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이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목표를 실천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요 자본이 준 함의와 산별노조운동의 전체적인 관련을 다 훑어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이제 직접 우리가 돌아보고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과제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현재 뭐 민주노총이든 어디든 우리 노동운동 내에서 공식적으로 막수주의를 표방하면서 노조운동을 하거나 하는 조직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노동운동이 이미 막스가 남겨놓은 유산의 근거에서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 민주노조운동이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기까지 이어져 있는 이제 역사적인 발자취를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어내야 될 산별노조운동의 목표가 이 전체 강의에서 남겨져 있는 풍부한 인류의 지적 유산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직접 참여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걸 이끌어 나갈 주체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깨에 어떤 짐이 놓여 있는지를 이제 한번 돌아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8강이 전체적으로 이제 분량을 좀 배분을, 원래는 강의를 하면 이제 보통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분을 합니다. 그 배분을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떤 주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기가 좀 더 길어져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는 온라인 강의고 녹화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주제에 맞추어서 조금 내용이 많은 것은 길게 강의를 할 거고요. 오늘 강의 좀 깁니다. 그래서 또 어떤 강의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더 짧게 끝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다른 주제를 거기다 덧붙일 수는 없어서 그냥 거기서 끝내고, 그래서 약간 강의 전체가 시간적인 길이는 들쭉날쭉 하는데, 오늘 강의는 첫 강의인데도 조금 깁니다. 그래서 뭐 보통의 경우에는 첫 강의는 제가 요거를 반을 잘라 가지고 반만 하고 이제 반은 나중에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2강으로 자르는 것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짠 구조가 지금 8주차 강의라 가지고 두 강의를 하나로 붙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조금 길더라도 이게 나누어서 나중에 좀 들어보시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막스가 남겨놓은 자본은요,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됐지만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의 지적 유산 안에 들어가는 몇 안 되는 저작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특히 19세기를 통틀어 가지고 한 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또는 심지어는 서기 1000년부터 서기 2000년까지 1000년 동안을 통틀어서, 그리고 지난 20세기는 20세기 전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 여러분 그런데 그 책을 쓴 사람은 신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다르지 않은 일상생활을 하던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이거든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책을 쓰게 되었을까? 본인이 의도를 처음에는 하지 않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의도를 하긴 했죠. 이 책을 노동자 계급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누구나 다 제 나이 정도가 되면 보잘것없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런 큰 의미를 갖는 책을 쓰게 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운명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막스의 자본이라는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막스의 생애를 보면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막스가 태어난 곳을 한번 볼까요? 여기 유럽 지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고등학생 그 지리 부도에서 딴 겁니다.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판권은 교육부에 있어요. 요 지도 안에서 보면 막스가 태어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독일에서 프랑스하고 접경 지역입니다. 접경 지역이고 그 바로 앞에 바로 강 건너편에 강이 흐르는데 룩셈부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과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이렇게 세 나라가 접경 지역에 딱 여기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사실은 좀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나라에는 그 양주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대학 가니까 우리나라에 포도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온 포도주는 그때 화이트 와인이에요. 백포도주. 그게 마주왕이라는 포도주거든요. 그런데 그 마주왕이라는 포도주의 원액이 독일의 크게 포도주 산지가 세 군데인데요. 여기가 이제 모젤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모즐이라고 부르는 모젤강 변에 하나가 있고, 요게 쭉 흘러가면 어디로 가느냐면은 독일의 그 유명한 라인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젤강이 라인강하고 만난 다음에 만나서 잠깐 프랑크푸르트 정도까지 내려오는 요 지역을 라인가우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라인가우 포도주가 또 만들어집니다. 근데 모젤 포도주하고 이 라인가우 포도주하고는 달라요. 맛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남쪽에 가면 나중에 뒤에 이제 잠깐 제가 한번 뭐 말빼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독일을 보통 바바리아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게 그 이 야만인들이 사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이죠. 그 야만인들의 경계선에 해당이 되는, 바바리아 지방의 경계선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요 독일 남부에 있는 요 지역인데, 요게 옆으로 한 200km, 위로 한 600km 정도, 한 600km인가? 예, 그 정도 되는데, 400km 정도 되는데, 요 긴 지역은 큰 습지대입니다. 슈바르츠발트라고 부르는 요 슈바르츠발트가 시작되는 북쪽 지역에 프랑켄이란 이제 지역이 있고, 원래 독일이 프랑크족이 정주하면서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아마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한 100제 정도 되는, 여기에서 와인이 또 만들어져요. 로마 사람들이 다 이제 와인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로마 군단 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프랑켄 지방도 유명한 그 게르만 방벽이 있던 곳이고, 여기 라인 지방도 그 우리가 아는 그 베토벤이 태어난 뭐 본 같은 이런 데 있죠. 거기 본 옆에 가면 또 마인츠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전부 가면 로마 시대 요새가 다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세운 데인데, 로마 사람들이 여러 포도주 산지를 이제 세 군데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모젤강. 여기에 가면 제가 이제 독일어를 처음 배울 때 교과서에 그게 나와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 국내에서,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세계에서 여행을 제일 좋아하고 또 여행을 제일 많이 하는 국민입니다. 이 독일 국민들이. 그런데 그 여행을 좋아하는 여행족인 독일 사람들이 독일 국내에서 여행을 한다 그러면 가장 가고 싶은 곳 1위, 이거 뭐 단연코 1위입니다. 다른 데하고 워낙 격차가 많이 나는 최고의 1위가 어디냐면 트리어란 도시입니다. 로마의 유적이 독일 내에서 가장 온전한 형태로 많이 남아있고,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막스가 태어난 곳이죠. 바로 그 트리어가 여기 있는데, 이 트리어를 지금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유럽이란 말이죠. 딱 정중앙에 있습니다. 유럽의 정중앙에 있죠. 자, 그 트리어가 여기인데, 막스는 이제 트리어에서 태어났어요. 트리어에서 태어나가지고 1818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자란 요 지역이 라인 동맹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딱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 막스가 태어난 시기에 역사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1789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자, 유럽은 왕족끼리 결혼을 해서 유럽의 모든 왕족은 다 피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오스트리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왕비가 그쪽 여자든 아니면 왕이 그쪽 남자든 하여튼 이 저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전부 하나의 황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나라예요. 이게 가장 비옥한 나라거든요. 유럽 전체에서 이게 가장 비옥한 나라입니다. 농토가 제일 넓고 농산물이 제일 많이 생산이 되고, 그러는데 제일 비옥한 이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잡혀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어요. 거기고 왕비도 잡아다가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왕들이
프랑스의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인민들, 일반 천덕꾸러기 백성들, 이것들을 따끔하게 혼을 내주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를 다시 왕을 복원시키는 이제 전쟁을 벌립니다. 요 전쟁이 일어나서 프랑스가 드디어 인민이 국민이 된 나라, 공화제라고 하는 공화국이 되었는데, 이 공화국이 다시 왕정 체제로 가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프랑스가 포위가 됐습니다. 완전히. 요 프랑스를 구한 사람이 나폴레옹이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요 왕들이 다시는 프랑스를 넘보지 못하도록 왕들이 통치하는 이 모든 나라를 전부 프랑스와 똑같이 인민이 통치하는 공화국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쟁을 벌립니다. 그게 나폴레옹 전쟁이에요. 막스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저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편입된 나라가 어디냐면 프로이센이라고 부르는 독일이었고, 제일 먼저 편입된 지역이 막스가 살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막스는 나폴레옹이 해방하던 지역, 바로 그 지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랑스의 공화제라고 하는 것은 중세 봉건사회, 그리고 중세 봉건사회 말기에 더욱더 공고화된 절대주의라는 체제에서 인간은 신의 노예일 뿐이고 신이 만들어준 신분에 얽매여서 어떤 자기 의사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바로 그걸 깨버린 것이 이게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자율적인,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력을 이렇게 인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본성이다라고 얘기했던 그야말로 계몽의 사상이었는데, 그 사상의 세례를 제일 먼저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인 것이죠.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는 프랑스의 이 인간 해방 사상을 제일 먼저 받았던 곳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것을 노동해방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지만 막스는 그걸 노동해방 개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바로 인간해방이었어요. 인간의 해방. 그런데 그 인간이 해방된 바로 그 지역에서 막스의 집안이 어떤 집이었느냐. 막스의 아버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공식적으로 유럽에서 역외의 인종으로 해당이 되어서, 유대인은 각 나라, 각 사회 안에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제도권 속으로는 편입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직위가 있는 자리는 일체 유대인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공식적으로 제도권 안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종을 해야 되는데, 유대교는 매우 엄격한 종교 기율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만일에 유대인 가족 가운데에 누군가가 유대교를 포기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만일 하게 되면 호적을 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서 파문을 당하는 거라서 쉬운 일이 아닌데, 아버지는 개종했습니다. 개종하고 자기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유대교는 중세를 지배했던 기독교보다 더욱더 보수적인 종교체계니까 이 보수적인 종교를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었던 깨어있는 아버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변호사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근대사회가 접어들게 되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뉴스에 제가 잠깐 보니까 그 뭐 각 대학의 그 이 뭡니까 작년에 수능고사 점수 있잖아요. 그 수능고사 점수가 그 각 대학별로 제일 성적이 좋은 애들이 어디를 갔는지를 쭉 오늘 신문에 났던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작년에는 1위가 어디였느냐면 서울대 의대였는데 올해는 연세대 의대더라고요 그게. 근데 바뀌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좀 좋은 직업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판이 의사죠.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사실 의사보다 더한 것, 이번에 지금 대장동 사태가 터지니까 전부 등장하는 사람들 직업이 뭐예요? 전부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사회가 성립이 되고 나면,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이 사회가 성립이 되고 나면 이 사회 안에서 직업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제대로 된 것이 뭐냐? 법조인입니다. 법조인. 그래서 이 시기에도 여전히 변호사와 의사가 제일 잘 살았던 거예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막스는 유복한 집안에서 비교적 그 사회의 주류에 편입이 되었던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이미
정신적으로 인간의 해방을 매우 중시하는 지역에서 그 해방에 기꺼이 동참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막스는 얼마나 자유분방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끔찍하게도 아꼈고 일찍부터 비교적 뭐 좀 똑똑하기도 했겠죠. 그 당시에. 그래도 뭐 그렇게 성적이 뛰어나다고는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부모가 보기에는 아무리 뭐 못난 자식도 예쁘고 똑똑하게 보이는 거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끔찍하게 아끼면서 아들하고 깊은 얘기도 나눴고, 막스가 어릴 때부터 연애를 했던 바로 옆집에 살던 그 자기 이제 연상의 여인, 그 집안에 이게 나중에 이제 장인이 되는 그분, 그 장인어른도 베스트팔린이라고 하는 매우 유력한 가문이었는데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스가 어릴 때 자라났던 그 성장 배경이 인간은 자유로워야 되고 그래서 해방되어야 되고 그래서 낭만적인, 거기다가 막스가 태어난 이 이제 트리어가 이 모젤강이, 여기 모젤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좀 포도밭입니다. 포도밭. 포도주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전부 지파가 되어서 이제 그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나가는 그 중심 지역이 트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독일 갈 일이 있으면 가능하면 8월 말에 가는 게 좋아요. 그때가 포도주 수확할 때거든요. 그래서 막스 고향인 트리어를 가게 되면 8월 말에 가면요, 각 그 이 포도주 농장에서 요 농장들이 이제 되게 요 앞에 길이 있죠. 요 길 앞에다가 요런 테이블을 하나 딱 내놓고 자기 농장에서 생산이 된 포도주를 맛을 보라고 얼음 보자기에다가 딱 담궈놨어요. 그래서 아무나 지나가다가 그 포도주를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컵도 있는데, 컵은 보통 이제 자기 컵을 많이 쓰지만 그 따라가지고 이렇게 마셔보고 맛이 있으면 농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 포도주 살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길가에 포도주가 천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천지인 곳에서 태어난 막스가 낭만, 그래서 술꾼이었어요. 술꾼. 밤새도록 퍼마시고는 뭐, 이 술꾼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게 언제냐면, 이 이제 트리어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바로 가까운 데 본입니다. 본. 여기로 아버지가 이제 공부를 시키러 보냈어요. 아버지는 이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다음에 독일 사회에서 진입을 해보니까 변호사가 제일 좋은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변호사를 시키려고 여기다가 이제 법대에 보냈어요. 집이 가깝거든요. 이게 사흘들이 집에 오는데, 더더구나 애인도 여기 살아요. 그러니까 애인 보러 사흘들이 집에 오고 술을 자주 퍼마셔가지고 삐끗하면은 생활비 보내준 거를 계속 적자를 내가지고 아버지가 골치가 아파 죽겠는 게, 드디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면 본에서 누구하고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대판 싸우는 바람에 그 집에 술값도 전부 독박을 쓰고 그 다음에 집안에 기물도 좀 부서지고 해가지고 깜빵이 들어간 겁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거기 찾아가서 그 술집 그 술값 다 갚아주고 외상도 많이 밀려있었어요. 유치장에서 이제 변호사니까 이제 어쨌든 돈 몸값을 지불하고 빼내왔는데 골치 값죽기 큰일 난 거예요. 이 뭐 아들이 너무 이거 자유분반.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니 도저히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희망이 없으니까 널 좀 너 장래를 위해서는 집에 올 수 없는 곳으로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멀리를 보내버립니다. 이게 이 독일, 그 당시 이제 독일은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인데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의 한 800km 정도 되는 데입니다. 지금이야 고속철이 있어서 뭐 지금도 트리어는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한 시골 도시라 가지고 지금도 베를린 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이제 지금은 그래도 여기서 프랑크푸르트까지만 나오면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고속철이 한 3시간 4시간 정도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이거는 하루 종일 가도 못 가는 길입니다. 며칠 걸려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집을 못 오도록 아예 본 대학에서 베를린 대학으로 보내버렸어요. 법학과로. 자, 법학과로 보냈는데 요거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 제가 아까 8월 말에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 요 포도주를 이제 8월 말에 수확을 하고 수확을 할 때 축제를 해요.
그래서 이 8월 말에 가면은 요 모든 동네가 동네방네 요 보줄 주변만 하더라도 이 마을들이 많고 그 마을들에는 무수히 많은 농장들이 있어서 그 농장들에서 전부 이제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네들에서 이제 축제를 쭉 하는데 요 트리어 바로 옆에 또 아주 오래된 도시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도 또 축제를 유명해요. 축제를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주는 여러분들 뭐 텔레비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따가지고 큰 통에 담아가지고 사람이 올라가서 맨발로 찌리 밟아가지고 이제 착즙을 하죠. 착즙을 해가지고 그걸 통에 담아 놓는 거거든요. 통에 담았다가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집어 넣는데 통에 담았다가 저장할 수 있는 오크통으로 옮겨서 집어 넣을 때 약간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로 옮깁니다. 이게 발효가 이제 시작이 되면 집어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막걸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막걸리도 처음에 누룩을 떠서 담아 놓았다가 이거를 이제 제대로 된 술로 만들려 그러면 싹 위에 거를 떠내고 이제 그 담그게 되는데 그 앞에 떠내는 것 막걸리가 본격적으로 술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거를 전주라고 합니다. 전주. 포도주에도 전주가 있어요. 막걸리 전주도 달콤하고 별로 이렇게 입에 술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여자분들은 특히 좋아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게 안 마시면 그냥 못 일어나요. 나중에. 포도주도 똑같이 전주가 있는데 그 전주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전주는 발효가 막 시작되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 가요. 조금밖에 안 가고 좀 지나면 이게 금방 쉬어져서 이제 술이 됩니다. 그 잠깐 동안 먹으면 달콤한 이제 술 요게 위에 하얀 그 새 깃털처럼 올라온다 그래서 페더가 깃털이거든요. 깃털. 그 깃털의 바이스는 흰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하얀 깃털이라는 뜻인데 하얀 깃털 같은 요런 이제 포도주 전주액이 있고 요게 8월 말에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한 9월 15일에서 20일까지 보통은 한 2주에서 3주 그 이상은 나오고 땡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잠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만 마실 수 있는 건데 이걸 마시기 위해서 여행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독일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여행하기 제일 조건을 많이 잘 갖춘 사람이 누구냐? 저 같은 사람이다. 은퇴하고 노후에 연금이 풍부하고 시간은 많고 한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이 배 보이죠? 배도 타고 와가지고 요 각 농장마다 들러서 이 페더바이스하고 요거하고 같이 먹는 빈대떡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스비블 쿠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스비블이라는 거는 양파거든요. 양파를 잘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피자처럼 이렇게 구워가지고 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 시기에는 8월 말이 되면 이게 모젤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막스가 살던 트리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낭만을 떠올리는 이제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그 트리어는 그 독일 로마 시대 때 남겨놓은 큰 그 포르타 니그라라고 하는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어서 역사를 좋아하고 그 이 인간의 흔적을 말하자면 높이 사는 시간의 두께를 높이 사는 유럽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관광지인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막스가 컸던 겁니다. 그러던 막스가 자 베를린 대학을 쫓겨갔어요. 이제 집에도 못 갑니다. 생활비를 보내주면 딱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게 이제 부족하면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돈을 받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새처럼 뭐 바로 송금해주면 바로 찾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옛날에는 돈을 직접 보내기도 하고 환증서를 보내기도 해서 이게 오래 걸립니다. 더더구나 아버지가 보내줄지도 몰라요. 안 보내주면 그냥 거기서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도 좀 궁핍해지고 그 다음에 막스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뭐 술을 많이 마셔서 설마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 어쨌든 몸이 좀 썩 안 좋았어요. 그래서 베를린에 가서 이제 보면 막스가 살던 동네 그걸 순례하는 그 이 말하자면 관광은 아니죠. 관광은 아니고 그 뭐 관광 비스하게 하여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직 살아 있는데 롤프 헤커라는 교수가 그걸 안내해 주는데 막스가 살았던 하숙집하고 이제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게 이제 유적지로 원래 좀 남아 있다가 동독 시절에는 그게 다 이제 유명한 그 막스의 이 중요한 장소, 기념비적인 장소라서 표지가 다 있었는데 이게 이제 통합이 되고 나서는 싹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흔적이 별로 안 남아 있는데 어쨌든 막스는 몸도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몸도 좀 약한 사람이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돈도 좀 이제 마음대로 못 쓰는 상태로 베를린 대학에 왔는데, 베를린이 어떤 곳이냐? 바로 나폴레옹이 싸우려고 했던, 나폴레옹이 공화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봉건 왕조, 이 왕조의 총화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예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프로이센은, 독일은 특이하게 어떻게 근대사회로 넘어오게 되느냐면요, 유럽의 모든 나라는 1848년을 보통 기점으로 해서 봉건제를 인민이 혁명에 의해서 타파하고 한번 공화제로 넘어갔다가 대부분 다 그 혁명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돌아가긴 했지만 어쨌든 모든 나라는 혁명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독일만 그게 없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됐느냐면,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요 혁명의 타도 대상이었던 봉건 영주들이 자기들끼리 기사단을 결성을 해서 자기들이 근대 부르주아로 변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타파해야 될 부르주아가 바로 봉건 영주입니다. 봉건 영주. 그 봉건 영주가 바로 부르주아가 되었기 때문에 타파되어야 될 대상과 타파한 대상이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혁명이 있었지만 없었던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그 프로이센이라는 나라, 이게 봉건 영주들이 이제 부르주아로 변신을 하는, 요게 그래서 독일에만 있는 특별한 계급인데 요거를 융커라고 부르거든요. 봉건 귀족이면서 동시에 근대 부르주아인 독특한, 바로 그것들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사단 안에서 수장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왕으로,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왕으로 통치를 하던 나라였는데, 나폴레옹과 대적을 해서 프랑스의 공화정을 분쇄시킨, 나폴레옹을 결국 나중에 전쟁에서 패배시키고 이제 이 신성동맹이라고 불렀던 자기들이 왕정을 부활시킨 바로 그 앞장섰던 나라니까, 프로이센 절대주의는 가장 보수적인 당시 유럽에서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보수적인 프로이센 절대주의가 이미 자유의 맛을 본 인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근대적 발명품이 뭐냐면, 이게 바로 국가안전기획부입니다. 슈타하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정보기관을 만들었고, 이 정보기관이 이후에 지금 CIA부터 시작해서 소련의 KGB 전부 요 독일의 슈타하지로부터 이 노하우를 받아가지고 지금 정보기관을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억압적이고 전제적인 통치의 가장 아주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엑기스의 수도입니다. 수도. 제가 이제 그 마산에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와서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때가 이제 제가 72학번이거든요. 원래 72학번이니까 이제 유신개헌 바로 직전입니다. 서울에 오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젊은 잘 모르시면,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그 당시에 지하철 타고 올라오다가 동해물 가면 탁길을 서야 됩니다. 서가지고 이해해야 돼요. 그때는 온 국민을 그렇게 전제주의적인 방식으로 다루던 바로 우리나라의 박정희 정권이 이 프로이센 절대주의에서 롤모델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스는 베를린에서 사는 것 자체가 숨이 답답하게 안깁니다. 온 곳에는 슈타지가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부를 작성하라고 탄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세당당한 이 봉건 군주들과 영주들이 좀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막스가 다니던 학교가 바로 이 사람들의 그 핵심, 우리나라로 치면은 바로 광화문 일대, 거기에 대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그걸 봐야 됩니다. 그 봉건 영주들이, 그리고 절대 군주가 뻐기면서 인민들을 억압하고 인민들을 위해 군림하는 모습을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봐야 되는 바로 그곳에 막스가 이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 미치고 환장하겠죠. 막스는 이 자유와 억압을 그래서 비판의 칼날을 갖다 댑니다. 비판의 칼날을. 요 비판이란 말은 이제 요 시기에 이제 많이 쓰던 말인데, 비판이란 말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막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판은 A가 있을 때 A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비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A가 있을 때
그 A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을 아는 사람이 그 A를 그대로 온전히 끌어안고 그 A 위에 더 좋은 대안을 내세운 것, 그게 비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술 논문 같은 걸 보게 되면 학술 논문은 다른 사람이 써놓은 논지를 그냥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그건 학술 논문이 아니에요. 학술 논문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갖춰야 될 요건이 뭐냐면 내가 A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되면 이 A라는 주제에 대해서 내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보통 제2장 논문의 제2장에 보면 기존 논의의 검토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A라는 주제를 다루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게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막스는 이 절대주의를 뛰어넘는 비판 체계의 공부를 여기서 하게 됐는데 여기에 또 기가 막히게 좋은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브루노 바우어라고 하는 아주 젊은 교수가 그 당시에 바로 베를린 대학에서 아직 정식 교수가 아닌 이제 강사, 독일에서는 프리바트센트라고 부르는 사강사로 이 사람이 강의를 개설해서 하는데 그 강의가 딱 막스가 필요로 하는 바로 이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브루노 바우어가 배짱이 맞아가지고 독토 클럽이라고 하는 운동권 서클도 만들고 뭐 그게 뭐 우리처럼 뭐 돌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서클인데 어쨌든 그리고 이때 그 비판의 대상은 뭐냐면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봉건제를 가지고 통치해 오던 유럽의 귀족들이 이 봉건제가 생명을 다하게 되자 그 봉건제를 연명하기 위해서 찾아낸 게 뭐냐면 봉건제는 사회 전체를 다스리는, 사회 전체를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신이 내린 종교적인 원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가짜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무엇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그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목이 잘린 루이 16세의 할아버지 루이 14세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왕은 하나님이 내는 것이라서 보통 일반 인간들하고는 다른 인간이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이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서면 내 등에는 태양빛이 바짝바짝 후광이 막 나고, 그래서 그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은 루이가 각 방마다 정중앙에다가 지 얼굴을 새겨놨어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 얼굴에다가 빛이 막 이렇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이. 그래서 태양왕 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불가침의 혈통을 가진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루이의 그 혈통을 잡아다가 프랑스의 미천하기 짝이 없는 농민이 목을 잘랐어요. 그러면 뭐 이차돈의 순교처럼 거기서 흰 피가 나오든가 뭐 보통 인간하고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더더구나 이 사람이 만일에 하늘이 낸 절대적인 무슨 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고 나서 벌떡 일어나고 저 목을 다시 붙이고 살아서 내려와야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목을 자르고 나자 똑같이 빨간 피가 흘렀고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그러는데 똑같은 빨간 피가 내렸고 목이 붓기는커녕 그냥 그것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시신이 되고 말아서 더더구나 그 목을 잘랐던 이 말하자면 사형 집행인도 그날 날도 구무리하고 비도 오고 이런 날이었는데 천둥도 치지 않고 벼락도 치지 않았고 더더나 번개 맞아 죽지도 않았어요.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온 거죠.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왕만큼 고귀한 피를 가졌다고 하는 왕비를 죽여봤는데 거기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란 걸 깨닫게 되자 이 사람들이 그 종교 이데올로기 대신에 왕 옆에다가 법이란 걸 세운 겁니다. 법. 여기 절대주의예요. 그래서 막스는 이 억압의 상징이 법이다 라고 해서 법을 비판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남겨진 막스의 최초의 비판적 저작이 헤겔 법철학 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스가 바로 그런 글을 쓰게 되었던 이제 독일의 그 대표적인 이 절대주의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광장. 요 광화문에 해당이 되는 문이 요 문입니다. 이 브란덴부르크 토어라고 부르는 문이고 이 브란덴부르크 문은 나폴레옹하고 프로이센이 전쟁을 처음 했을 때 첫 전투에서 바로 항복을 하거든요. 프로이센이 나폴레옹하고 전쟁을 딱 붙자마자 1전 1패였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 전쟁의 참패가 매우 커서 나폴레옹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렸어요. 내가 이겼으니까 돈 내놔 임마 이런 거죠. 그래서 큰 돈을 지불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파리에다가 만든 게 개선문입니다. 개선문. 이 나폴레옹을 격파하고 나서 프로이센 황제가 그 과거의 패배의 치욕을 잊지 않고 프랑스를 무찌른 다음에 프랑스군으로부터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받아서 나폴레옹이 개선문을 세웠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독일에 개선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 브란덴부르크 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국의 위험을 상징하는 이제 문인데, 요게 이제 나중에 근대사에서는 그 비극적인 동서분단의 이 말하자면 경계선이 됩니다. 여기가 그 바로 앞에는 우리 광화문에서 보는 것처럼 긴 개선로가 있어요. 개선로가 그 프랑스의 개선문도 샹젤리제라고 하는 긴 개선로가 있지 않습니까? 행진하는. 우리도 광화문 앞에 긴 도로가 있는데 태평로, 이게 이제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나라의 태평로에 해당이 되는 길이고, 이 길을 특이하게도 유럽은 대부분 다 이런 중요한 도로를 어떻게 해놨냐면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앞쪽에 전부 공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로. 그리고 양쪽에 전부 린덴이라고 하는 것이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에 나오는 보리스라고 하는 그게 린덴바움이거든요. 이게 바로 보리스입니다. 보리스 나무를 양쪽에 쭉 다 심어서 사람이 걸어 다니게 하고 양쪽으로 좁다란하게 차가 다닐 수 있게만 만들어 놨어요. 이게 길 이름이 운터덴 린던입니다. 언더 더 린던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리스 나무 아래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낭만적인 이름을 붙인 긴 도로가 쭉 이어져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 방향, 그러니까 요 린덴 방향 요쪽이 절대주의의 모든 중요한 관공서 건물이 다 밀집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곳이에요. 그쪽이 이제 바로 요쪽이거든요. 이쪽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쭉 여기까지인데 요 건물들이 전부 자세히 보시면 대리석으로 대부분 다 집을 지어서 로마 시대 때에 우리가 그 포로로마나 로마의 제정 시대의 건물들을 좀 복원해 놓은 것처럼 해놨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제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길을 쭉 따라오다 보면 한 몇 킬로 정도 오다 보면 강이 쭉 중간에 흘러요. 우리도 태평로에서 쭉 내려오면 이제 한강이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한강은 좀 더 멀지만 여기 가까워요. 요 건물 바로 뒷 건물 있죠. 요 건물. 여기 막스가 다니던 대학입니다. 훔볼트 대학. 요 훔볼트 대학 건너편에 좀 특이한 또 광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요 훔볼트 대학에 가면 정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정문으로 가면 여기 이제 본관인 요 로비인데 요 문으로 들어가거든요. 요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큰 홀이 있고 홀에서 이제 2층으로 이제 강의실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 계단 벽에 막스의 그 유명한 포일바하 테제라고 부르는 것이 딱 금박으로 새겨놨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동독 시절에 막스를 이제 말하자면 기념하는 의미로 이제 훔볼트 대학 학생들에게, 막스가 여기서 공부를 했으니까 디 필로소픈 철학자들은 하벤 디 벨트 세상을 누어 피어 쉬드는 단지 서로 다르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프리티어트 해석을 해왔을 뿐이다. 하지만 그러나 에스콤트 다라판 중요한 것은 세상을 주 피어 엔더는 바꾸는 것이다.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기 이제 막스의 포일바흐 테제다. 우리가 통상 그 사적 유물론 또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막스의 이 방법론에 압축된 내용을 딱 담고 있는 글귀가 이제 바로 여기입니다. 포일바흐 테제예요. 지금은 여기 이제 이게요 역사가 많아요. 제가 이제 91년도에 그 처음 92년도에 내가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독일을 가서 누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이 길을 가고 싶어 해서 베를린으로 갔어요. 이제 그때 89년에 열렸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딱 이렇게 닫아놨어요. 커튼으로 딱 쳐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점령한 거니까요. 그래서 막스는 싹 없어졌어요. 막스 동상도 그 앞에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막 이상하게 여기서 지저분하게 막 분필로 막 황칠해 놓고 막 난리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97년도에 그 금속 노조 사람들하고 이제 독일에 출장을 갔더니
복원해놨어요. 복원은 해놨는데 뭐 어쨌든 여기 공사를 좀 하고 있더라고 그때도.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얼마 전은 아닌데 이미 벌써 십몇 년이 2008년도에 제가 갔더니 이게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 밑에 기념품 가게를 만들어 가지고 장사더라고요. 장사. 막스하고 관련된 걸 많이 팔아먹고 이제 실제는 요 훔볼트 대학이 막스만 있었던 것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훔볼트 대학에 그 중요한 인물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헤겔이께 헤겔.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자들 뭐 이렇게 같이 팔아먹고 장사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자, 그러가 하다가 막스가 이제 드디어 요 이제 대학에 있다가 그 대학에서 운동권 서클을 이제 하면서 정부에 이제 말하자면은 좀 이 반대되는 반정부 글들을 이제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막스는 자기가 그 독도 클럽이라는 운동권 서클에서 반정부 활동을 했던 거는 실제는 학생인 거니까 뭐 별 볼 일 있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뭐 떠드는 것이지. 아무것도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슈타지라고 하는 그 정보기관이 이걸 전부 다 포착을 해가지고 다 문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스는 뭣도 모르고 브루노 바우어가 이제 자기가 대학 강의실에서 만났던 강사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 때문에 브루노 바우어는 철학 교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철학으로 이제 전공을 바꿉니다. 브루노 바우어는 그 베를린 대학에서 있다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이에나 대학에서 그 독일은 어떻게 됐냐면 그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려 그러면 교수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빌리타치온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독토를 받고 그다음에 하빌리타치온을 받고 하빌리타치온을 받으면 교수가 된 건 아니고 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라서 이 사람이 교수로서의 능력을 이제 보이는 것은 뭐냐면 하빌리타치온을 받은 사람이 대학에 자기가 이런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강의 개설 요청을 하게 되면 대학에서 그 강의를 열어줘요. 단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맨입에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열정페이 가가지고 그걸 사강사라 그럽니다. 사강사. 사강사는 돈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시간 강사인데 강사료도 없는 시간 강사를 하다가 거기서 수강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그 강의의 평가를 이제 잘 받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대학에 어플라이를 해서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스도 밟아야 될 강의가 우선 당장 하빌리타치온을 밟아야만 교수가 될 수 있어요. 브루노 바우어는 베를린 대학에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빌리타치온을 받은 다음에 사강사에서 전공적인 경력을 쌓아서 이제 이에나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브루노 바우어의 지도 교수를 삼아가지고 막스가 이제 그 하빌리타치온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스가 그 이제 논문을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수가 이제 될 자격을 갖췄으니까 사강사로 강의를 개설하든가 아니면 이제 교수 어플라이를 하게 되는데 막스가 교수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으려고 하니까 프로이센 정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독일은 대학이 전부 국립입니다. 국립 내지는 공립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대학은 없습니다. 사립 대학은. 그러니까 전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신원조회 받거든요. 저도 신원조회 받아서 교수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원조회에서 걸렸다는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막스는 교수가 될 수 없었어요. 교수가 되려고 쇠가빠지게 공부를 했는데 그게 말짱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막스는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고향에서 가까운 이제 쾰른이라는 곳에서 그 반정부 신문을 라이네슈 차이퉁이라고 하는 신문을 찍어내면서 정부를 비판하다가 결국은 정부의 미운 털이 바뀌어서 추방 명령을 받게 되었고 막스는 추방 명령을 받게 되자 그때 이제 추방 명령은 그런 것이죠. 칼 마르크스 씨, 당신은 72시간 이내에 독일 국경을 떠나기 바랍니다. 딱 그래 있습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추방 명령. 그럼 이제 나갈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증명서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는 여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정체불명의 인간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스는 그 추방 명령을 받고 나서 자기가 남은 시간에 해야 될 제일 소중한 일, 그게 이제 자기 그 연상의 여인, 애인이었던 그 옌니,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는 제니라고 부르는데
그 제니 폰 베스트팔렌이라고 하는 자기 이제 애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독일을 떠나게 되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도 무모하게도 이제 쫓겨가는 주방이 뭐 정말 백수 건달한테 인생을 맡기기로 결정을 하고 둘이서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당연히 집안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만 살짝 얘기해 놓고 장모님한테만, 아버지한테는 아무리 아버지가 좋아도 딸을 그런데 시집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둘이서 이제 시간도 없고 하니까 급하게 그 트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크로이츠나하라는 곳에 가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급하게 결혼식만 하고 이제 빨가벗은 몸뚱아리로 막스가 먼저 망명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이 뒤에 따라가기로 했는데, 이때 막스가 결정한 망명지가 어디냐면 여권도 없고 아무 신분 증명서도 없이 주방자가 된 사람을 당시 유럽에서 받아줄 수 있는 곳은 혁명이 일어났던 프랑스밖에 없었어요. 막스가 이동을 해야 될 바로 그 시기에,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 한 번에 달성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1792년에 1889년에 혁명이 일어나서 공화정이 되었지만 그 뒤에 왕정으로 다시 복구를 했다가 또 공화정이 되었다가 또 왕정으로 되었다가 세 번째 공화정으로 되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왕정 복구가 없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엎치락뒤치락 할 때 다행히 막스가 쫓겨날 그 시기에 공화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화정에서는 막스 같은 추방자를 정치적 이제 탄압을 피해서 오는 사람이니까 받아주겠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막스는 파리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럼 파리로 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